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레용팝이 빠빠빠로 활동할 당시 착용했던 헬멧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난 3월 4일 열린 스타 희망 경매에서 이 헬멧은 한 일본 팬에 의해 100만 원의 가격에 팔렸습니다. 빠빠빠는 B급 매력과 SNS 마케팅으로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던 곡인데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의상이 100만 원이라니까 조금 싼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딱히 실용적인 물건은 아니었으니까 적당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경매는 MBC가 특별 생방송 미얀마 어린이 돕기 희망의 손을 잡아주세요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루어졌고요. 크레용팝 말고도 걸스데이, 에이핑크, 신화의 이민호 등이 참여했습니다. 에이핑크 초롱의 팔찌는 55만 5천 원에 팔렸고요. 걸스데이 미나의 모자는 50만 원에, 이민우의 후드 티셔츠는 27만 원에 팔렸습니다. 해당 경매 수익금은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해야 하는 미얀마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음악은 크레용팝의 노래 듣겠습니다. 빠빠빠입니다. 오빠, 은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8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쇼핑에서 레저까지,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즐거움과 편리함이 가득하는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것, 일명 해외 직구입니다. 스튜디오 밖에 계시는 우리 기술 감독님 하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직구하시는 것 같아요. 열풍인데 저는 좀 귀찮아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조금만 부지런하면 같은 물건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불법 수입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김상현 서울세관 사이버 조사과장님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실태가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세관 사이버 조사관 김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몰래카메라 같은 것들도 몰래 해외 직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잡아내셨어요? 예. 해외 유출된 개인 정보나 네. 친인척 동호 회원 등 2,810명의 명의를 이용해서 네. 2만 1,000회에 걸쳐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 건강식품, 화장품 등 약 31억 원 상당을 예. 불법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 처분한 수입업자 40명을 네.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습니다. 그럼 뭐 카드 쓴 거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다 역추적해가지고 발견을 하시는군요. 예,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네. 근데 뭐 4살짜리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도 도용을 했다 그러던데 그런 거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예. 아이의 엄마가 네. 그 분유를 수입할 때 분유가 구간세율이기 때문에 네. 주위 친지들 이름도 전부 사용하고 시부모님 이런 사람들까지 다 사용하고 어린아이 이름도 사용해서 예. 자가 사용이 아니고 판매할 목적으로 이렇게 직구로 주어가지고 판매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분산해서 직구를 한 거네요. 예, 정확히 이해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고의로 한 거고요. 예. 혹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 직구를 할 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얼마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뭐 안 냈다든지 이런 경우요.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관세를 네. 내야 될 관세에다가 10%를 가산해서 선량한 국민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다라는 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주의 여건을 통해서 판단해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같이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인터뷰하면 다 알아낼 수 있을 텐데 네.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예. 네. 그러면은 해외 직구할 때 얼마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얼마가 넘으면은 뭐 세금을 내야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기준이 되는 건가요? 예, 과세 가격이 네. 15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15만 원 초과하면은 네.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200달러라는 건가요? 과세 가격일 때 수입 신고할 때는 네. 15만 원이 초과하면 되고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FTA 협정에 의해서 200달러까지 목록 통관 면세가 되는데 네. 수입 신고를 할 때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문자도 청취자분 한 분이 주셨는데요. 예. 7233님인데 한 사람당 한 번 해외 직구할 때 200달러가 최고라고 하니까 예. 이게 사실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기준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모든 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안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네. 그걸 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수 확보 차원이라고 그러면은 저항이 좀 생길 수가 있겠고요.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사실 뭐 15만 원, 20만 원 되는 거 가방 하나 뭐 옷 한 벌 이런 거 사는 게 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형평을 따질 때 이런 거는 유지를 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정확히 또 제가 이해했군요. 예. 예. 기존에 그러면은 완화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완화를 하려면은 네. 일단 자유무역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FTA요?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제7조 거기에 200불로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FTA를 그 조항을 바꾸지 않는 한은 완화할 수 없다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서두에 좀 더 여쭤봤으면 좋았을 뻔한 그 불법 적발 사례들 있잖아요. 예, 뭐 굉장히 황당한 예들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분유 사는 거 말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곤란하신가요? 보통은, 강세율이 높은 분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가 사용처럼 수입할 때 주위 친지 이름 모두 사용하고, 네. 그 다음에 유아 이름도 사용하고, 예.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명의까지 사용했다가, 네. 그 이제 조사가 시작되니까 어른들이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사후에 민원을 넣으시는군요. 그런 게 아니라 예. 조사 과정에서 네. 그런 어른들이 예. 알지 못하게 좀 조사를 해달라 네.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분유를 그런 식으로 사서 예. 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면은 자신이 또 되파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를 가진 주위 친지들이나 네. 그 아파트 잔디에 있는 주부들한테 네.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판매를 하게 되니까 또 그것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죠. 다 어기게 새 됩니다. 직구가 원칙적으로 네. 자기가 사용할 물건 예. 거기에만 면세가 되고 15만 원 이하라도 되팔거나 상용에 공할 때는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직 자가 사용 목적으로 네. 반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요즘 짝퉁을 더 잘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서 들여오는 거죠. 짝퉁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에 해외 직구가 이용된다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네. 그 중국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많이 불법으로 유출이 됐는데 그런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예. 이게 통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물건 침해 우려 물건은 네. 수입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불법으로 유출된 사람들 명의로 통관을 해서 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도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닌데 그 사람한테 그러면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예. 국내에서 네. 장사를 하는 사람. 그걸 수집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 그렇군요. 그 사람한테 세금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합니다. 네. 그 과장님도 직구하세요? 해외 직구? 죄송합니다. 저는 직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말입니다. 네. 아직은 신세대가 아니어서 조금 예. 지난 세대에서 직구를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 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막을 것도 아닌데 예. 불법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꾼들 많이 적발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뭐 나름대로의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요? 딱 눈에 보인다. 뭐 이런 꾼들. 저희가 여러 가지 통로로 예. 정보를 많이 수집합니다. 네.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세간에서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수입하는 물품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인증 여부를 검토해서 네. 다른 모델로 이장하거나 신고 없이 들어오는 물건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4세 이하도 직구를 통하여 면세 통관을 한다더라 그런 풍문을 수집해가지고 네. 세간에서 다방면으로 수입한 내용을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하여서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내용을 파악합니다. 네. 그리고 또 관세청의 밀수신고센터 125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도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제보를 받아서도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4세 이하, 그러니까 4살짜리가 어떻게 해외 직구를 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적발을 해내시는 거군요.
예. 네. 지금 또 문자 주신 분이 있는데요. 5038님. 예. 현지 해외 배송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대행업체 이용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가요? 예. 네. 그러면은 해외 배송 대행업체를 통하게 되면은 $200, 15만 원 이런 기준은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같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은 되고요. 예. 네. 적용이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필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 물품 같은 경우에는 네.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수입 신고할 경우에는 200불이 아니고 15만 원이 적용이 되는 거죠. 가세 가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해외 대행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게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이 올 7월부터는 면세 혜택 품목이 더 늘어나고 통관 절차도 간소화된다라고 하면은 과장님 더 바빠지시겠어요. 예. 바빠질 겁니다. 어떻게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관세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문화에는 직접 구매든 신속 통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단속 이전에 언론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총기를 불법 먹거리 등을 반입하는 불법 직구 행위에 대해서는 네. 유관기관 등과 같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시는 것도 대비책 중에 하나군요. 예. 저희 관세청 내용을 네.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니까 네. 좋은 기회입니다. 전 해외 직구 안 하고 있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예. 한번 해보셔야지 예. 인터뷰 할 때도 그러니까요.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망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직접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 서울세관 사이버 조사과장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롱패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슈터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꿈의 브라질. 이틀의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제휴하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요. 경제뉴스 이면을 들여다보는 경제 뒤집기, 또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집어보는 알짜 부동산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오늘은 생생한 경매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배당 성향입니다.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걸 배당이라고 하죠. 배당 성향은 단기 손익 중에 몇 %나 현금으로 배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은 배당 성향이 12% 정도입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50% 정도 되고 중국과 미국이 3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죠. 기업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전체 한국 기업이 내부에 보유한 현금이 50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배당 성향이 높아져야 기업의 돈이 시장에 돌아서 내수가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주주가 절반 이상인 기업이 많아서 배당을 많이 하면 국부가 유출될 거라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청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미국 경제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중국 경제 보면은 좀 걱정이 되는 게 부동산 붕괴, 경착륙, 부실 채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외신을 장식을 하고 있어서 험한 말들을 볼 때마다 이 중국 경제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지? 또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번 좀 짚어볼 텐데요. 경제뉴스 뒤집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즘 중국 경제 저는 걱정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중국 경제 그동안 상황을 보면은 중국 경제가 1978년에 시장 경제에 편입됐거든요. 그 이후로 30년 동안 거의 10% 아주 놀라운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앙이 부장이 서울에 오셨었는데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애교부장인데, 애교부 장관인데, 그분 강연을 들으니까 한강 기적에 의해서 또 다른 기적이었다. 아, 본인들의 성장이요? 예, 예. 네. 근데 문제는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보면은 금리가 싸고, 임금 토지가 싸가지고, 싸게 물건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세계에 수출할 수 있었고요. 그거를 미국이라는 경제가 다 받아줄 수 있었어요. 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중국 경제가 그동안 10% 성장하다가 이제 7% 안팎으로 성장이 떨어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7%도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원래 이제 중국 정부에서 처음 생각했던 거는 바오바인가요? 그러니까 8%를 맞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성장률 목표가 7.5% 이 정도로 내려왔죠. 예, 예. 중국 사람들이 참 팔자를 좋아한다고. 네, 8을 좀 좋아하죠. 성장률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네. 근데 현재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행 투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가지고 2008년에 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에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거의 3.5% 마이너스 성장하고 전 세계도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런데 2009년에 오히려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10%나 성장했거든요. 네. 이때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공기업들한테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들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10% 성장했는데 문제는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지금 공급 과잉 문제로 기업들,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철강산업 지금 가동률이 한 70% 안팎밖에 안 되는데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부실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성장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하라면 공기업들이 투자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소비자들한테 소비하라고 해가지고 당장 소비는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겠죠. 물론 중국 사람들이 소득이 작년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가 넘었거든요. 예. 소비할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데 소비는 서서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투자는 감소하고 소비는 서서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업들 부실, 은행 부실들 계속 쌓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 가동률이 70%밖에 안 되면은 그동안 그렇게 많이 투자했던 것들도 다 구조조정해야지 될 거고요. 네, 구조조정해야 되죠. 예, 그리고 부동산에 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몰렸다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또 붕괴가 되면은 은행권은 대출해줬던 게 또 다 부실화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 버블 상태가 언제 이게 꺼지느냐 이런 논쟁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부동산 비중이 GDP 국내 총생산의 약 10%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은 내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림자 금융 쉽게 말씀드리면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출되거나 저축된 돈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국 경제가 그동안 10% 성장했는데 은행 금리는 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은행에다 예금을 안고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데다 예금을 했는데 근데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또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더 높은 데다 투자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 자산들이 다 그 부실 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부모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림자 금융이 추정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약 작년 말에 31조엔 GDP 거의 54%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절반이나 되네요? 예. 네. 그러면은 이런 그림자 금융이 또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어떤 원동력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랬죠. 예, 근데 이게 같이 동방부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군요. 예. 돈을 맡긴 사람이 높은 금리를 요구하니까 네. 그런 부동산 같은 데 높은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투자한 돈들이 다 부실해지는 거죠. 네. 중국이 클 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 이런 성장통을 앓게 되면은 우리나라 또 이제 글로벌 경제에는 영향이 강력하게 또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는 중국이 언제 이렇게 부실을 처리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까지 사실 경제가 좋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었어요. 특히 대기업들이 투자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올림픽 끝나고 세계 수요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그 부실을 처리한 과정이 결국 97년 IMF 경제위기였거든요. 네. 지금 중국도 계속 그런 부실이 쌓여가는 과정이다. 어떤 분들은 올 여름, 가을에 중국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빨리는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부실이 계속 쌓이는 과정이니까 저는 한 2017년 전후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중국 경제가 이렇게 덜커덩하고 멈춰서 경착륙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서서히 이런 위기를 좀 흡수해 갈까요? 서서히 흡수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네. 근데 사실 그 경제라는 것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그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 주가 같은 이런 자산 가격은 오를 때는 항상 그 펀더멘털 가대평가하고 또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합니다. 네. 중국 부동산 가격이 지금 펀더멘털 가대평가하고 있는데요. 가소평가하는 국면이 나오고 그게 은행이나 기업 부실 심화시키고 중국 경제가 2017년 가면은 저는 5% 그 정도 성장률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예. 그럼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겠네요? 예. 사실 우리 경제가 불균형 성장이다. 최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경제 보면은 97년, 2008년 두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요.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아주 심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35%인데 2012년 보면 56%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수출 의존도가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해외 경제가 안 좋으면은 더 어려질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중국 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화됐죠. 예를 들어 2000년에 중국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1%였는데 작년 보니까 26%까지 올라갔거든요.
사실 중국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네.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그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사실 예.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우리 경제 플러스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중국 경제가 10%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예.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일 거라는 거죠. 네. 아직도 중국 펀드에 가입을 하시거나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많이 보시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네, 사실 금융에서 저도 잘못했습니다. 2007년, 2008년에 중국 주식이 굉장히 좋을 때 중국 네. 관련 펀드 금융회사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게 지금도 플러스 수익률은 아닐 텐데요. 당분간 중국 주식에서는 큰 수익을 낼 기대는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그 부실이 쌓여나가는 과정에서 자산가에 계속 조정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한번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 가격이 굉장히 싸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자산 가격이 싸지고 외국인들 우리나라 들어서 큰 돈 벌어갔는데요. 네. 아마 2017년 전후에는 그때도 중국 주식, 채권, 부동산 사가지고 돈 벌 기회가 한번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계속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경매시장을 살펴보고 있죠.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경매시장은 여전히 뜨겁죠? 예, 여전히 뜨거운데 5월 들어선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아, 이유가 있나요? 아, 예, 5월 들어서 좀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낮아졌는데요. 경매 법원에도 3, 4월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경쟁률은 2월에 한 8.8명으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부터 줄곧 상승세를 보이던 낙찰가율이 4월에 이제 86%로 최고를 찍은 다음에 5월 들어서는 85.8로 올해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한 78% 수준으로 대체로 80%를 넘지 못했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는 꾸준히 상승했다가 5월 들어서는 처음으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이게 좀 영향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2월 이후부터 경매 경쟁률이 줄어들었다는 걸 보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경매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확대 방침이 발표된 후에 주택 매매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경매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가장 큰 타격이 있었던 서울 강남 상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4월 94%에서 이달에는 85%로 유독 더 크게 빠졌는데요. 네. 이쪽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월세 임대주택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수도권 말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예, 전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마다 좀 특색이 있긴 한데요. 광주나 대구나 경북 같은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네.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90% 이상 넘는 곳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가율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경매로 좀 더 싸게 사서 네. 낙찰을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낙찰가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 기사 보니까요. 또 제주도의 경매 시장이 뜨겁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게 네. 사실인가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 그리고 주택까지 다 그 낙찰가율이 높은데요. 특히 제주도는 대부분의 그 곳이 다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독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5월에 124%를 보였는데요. 네. 네, 엄청 높은 그 수치입니다. 그렇네요. 5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전국이 한 63%인 것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주도의 그런 좀 경매 붐은 계속될지도 궁금하고요. 수도권이 조금 이제 열이 식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추세가 좀 지속이 될까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월 들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좀 줄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보 사이트에서 조회수 탑 10에 한 5-6개 물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전국에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건은 적어지고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제주도 경매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도권은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월 들어 주춤한데, 이게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가 또 여름인데요. 여름은 이제 좀 다가와 섰고, 그 다음에 6월에는 또 선거랑, 그다음에 월드컵 등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약간 경매 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선거가 지금 주택시장의 위축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기 수요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아무래도 관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경매 투자 한때 정말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사실은 많이 식은 거는 아닌데요. 네. 이럴 때 경매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몇 가지만 좀 꼽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이 이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0%가 낙찰가율이 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일반 매매가랑 별반 차이가 없는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겠다는 욕심 때문에 사실 결국 경매의 가장 큰 본질을 잊게 되는 경우인데요. 특히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사전 지식을 많이 쌓지 않고서 이제 뛰어들다 보니까 경매를 통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사실 음마 아파트가 올해 초에 7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요? 네네. 예. 근데 같은 아파트가 1년 전에는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를 보일 때는 6억 7천만 원에 낙찰됐는데 그때는 그 가격도 사실 비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봤을 때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을 이해하셔야지 경매 참여 시점을 조율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요즘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대세는 사실 238 법칙 안에 있는데요. 238 법칙이요? 네. 2번 이상 유찰되거나 금액이 3억 원 이하이거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물건인들에 사람들이 주로 몰린다는 것인데요. 예, 이런 물건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평균 낙찰가율이 90%가 넘습니다. 반면 9억 원 이상이거나 전용 165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은 2번 이상 유찰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평형에 좀 눈길을 두시면 경매를 하는 장점을 좀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에는 어차피 많이 몰리니까
가격이 네. 비쌀 수가 있고 중대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좀 내릴 수 있으니까 네네. 예, 그렇게 좀 염두에 두는 게 어떠냐 이런 전략이네요. 그리고 사실 경매는 개별 물건 분석이 우선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음마아파트가 그 사례인데 일반적인 낙찰가만 보고 그 경매에 뛰어들어서는 낭패를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의 조건을 구체화한 후에 낙찰에 임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고 경매의 장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그 분양 시장이 뜨거울 때, 뭐 가격이 오를 때 이런 어떤 그 변곡점이 있잖아요. 네. 경매에 적합한 시기는 매매 시장이 어떨 때다 이런 법칙이 있나요? 그러니까 경매는 좀 먼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시장보다는. 매매 시장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 일반 매매 시장이 안 좋을 때 먼저 선점하는 차원에서 경매 시장에 뛰어드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요? 지금은 사실 다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사실 경매 물건을 계속 경매 물건이 보더라도 낙찰될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지역이나 금액을 꾸준히 이제 보시다가 한 여름이나 그때쯤 이제 비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수기 때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매매 시장보다 조금 한 발 앞서서 시장이 움직인다. 네네. 이런 점도 좀 염두에 두고 비수기일 때라는 거는 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덜 이제 경매 법정에 온다는 그런 얘기죠. 예. 네. 근데 올해 내내 바쁘실 것 같죠? 네. 여름에 경매 시장은 언제나 바쁩니다. 네. 경매 시장은 언제나 바쁜가요? 네. 물건이 많으면 또 경매 시장은 또 화랑이고,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이 좋아도 또 경매 시장은 좋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좋은 시장이네요. 시장 관계자로서는. 네. 예, 알겠습니다. 경매 저도 좀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꿈의 브라질, 이틀의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제휴하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끈키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참조.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은 특히 장사홍 요양병원 화재 사고 관련해서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6006번님, 요양병원과 요양원, 규제 법규가 다른 게 문제입니다. 현재 요양원의 소방시설은 강화돼 있고 요양병원은 다소 느슨한데 혹 기득권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약간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 이게 꼭 기득권과 관계가 있는지는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225번님,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세금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요양병원이 민간 주도적이기 때문에
때문에 세금과는 큰 상관이 없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양병원이 민간 주도로 가게 되든 공주도로 가게 되든 다 좀 비용을 아끼려는 것이 안전에 앞서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또 의견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생생경제 트위터 팔로우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위터 아이디 YEUNI 연이네요. 연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SNS를 통해서도 아주 생생한 경제 뉴스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6.4 지방선거 앞두고 내일부터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경제 복지 공약을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다시 듣기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민경이었습니다.